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5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의 눈은 다시 한번 중동의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속에 국제유가는 마침내 $100 선을 돌파했고 각국은 에너지 안보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무엇인지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 문득 1980년대 탱커 전쟁이 떠오르더군요. 당시에도 이란-이라크 전쟁 중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하자 전 세계 유가가 요동치고 강대국들의 군함이 집결했었죠. 역사는 늘 반복된다지만 지금의 상황은 기술 패권과 복잡한 동맹 관계가 얽혀 있어 그때보다 훨씬 정교한 체스 게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 사후 벌어지는 권력 공백과 미국의 강경 대응이 맞물린 지금이 바로 세계사의 결정적 변곡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란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다국적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나섰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죠. 힘에 의한 평화를 넘어 압도적 무력에 의한 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해협을 봉쇄하자 즉각 공습으로 응수하며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압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통행로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19세기에 영국이 해상권을 장악하며 팍스 브리타니카를 유지했던 것처럼 미국의 해상 통제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미국 유권자 자격보호법이 하원을 통과하며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투표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한다는 건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선거의 무결성을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유색인종과 이민자의 투표권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봅니다. 밖으로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보수층 결집을 위한 입법 전쟁을 벌이는 건데 이는 전형적인 양면 전쟁 전략입니다. 여기에 중동 위기로 브렌트유가 $100를 넘기고 S&P 500 지수가 하락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상황도 긴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백악관을 방문했군요. 네, 김민석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 간의 예민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군함 파견 문제부터 북미 대화, 통상 이슈까지 다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김 총리가 외교 전면에 나서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한편 조현 장관은 사우디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원유 수급과 자국민 안전 확보에 주력했죠. 이는 구한말 우리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도모했던 필사적인 외교전과 닮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제 몫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이 다르죠. 경제 지표를 보면 유가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며 대응에 나섰죠. 유가가 $100를 넘으니 정부도 비상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틀 만에 주유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건 다행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인한 해상 운임과 보험료 급등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거대한 암초가 될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른바 2030 세대의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려는 포모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대공황 이후 자산 구조가 재편되던 시기의 흐름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 분야에서는 굵직한 승전보가 있었습니다. 쉰들러와의 3,200여 원 규모 국제 투자 분쟁에서 정부가 승소했네요. 네, 법무법인 태평양이 정부를 대리해 거둔 쾌거입니다.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문제없음을 입증한 건데 이건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대형 투자 분쟁에서 아주 중요한 방어 선례가 될 겁니다. 국고 손실을 막았다는 실리도 크지만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 글로벌 자본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큽니다. 마치 과거 주권 수호 운동의 현대판 법률 전쟁을 보는 듯합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인대에서 향후 국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될 중요한 법안들이 대거 승인되었습니다. 특히 생태환경법전이 눈에 띄네요. 네, 3월 14일 공식 승인된 이 법안들은 중국이 이제 정책이 아닌
법치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굳히겠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생태환경법전이나 국가발전계획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제도화하는 핵심 장치죠. 역사적으로 보면 나폴레옹 법전이 근대 유럽의 질서를 세웠듯 중국도 법전을 통해 장기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또한 베트남과의 3+3 전략 대화의 외교, 국방, 공안 수장이 동시에 출동하는 것은 미국의 포위망을 남쪽에서부터 뚫어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술적인 돌파구도 상당합니다. 특히 초고강도 탄소섬유 양산 성공 소식이 놀랍습니다. T1200급 초고강도 탄소섬유를 100톤 규모로 양산하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이건 우주항공과 국방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죠. 여기에 세계 최초의 침수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승인까지 중국은 서방의 기술 봉쇄를 비웃기라도 하드 첨단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냉전 시대 소련이 스푸트니크 쇼크를 일으켰던 것처럼 중국은 지금 자신들만의 기술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상황은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군요. 네, 3월 14일 서해안 쪽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일본 방위성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정보 수집과 만반의 태세를 지시했죠. 일본 입장에서는 중동 위기로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는 와중에 동네 앞마당 격인 북한까지 도발하니 그야말로 사면초가일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 일본 정부가 예산안을 이례적인 속도로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최단시간에 중의원을 통과했는데 이는 위기를 동력 삼아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타카이치 내각의 전략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호르무즈 해협 함선 파견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 반응인가요? 공식적으로는 신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습니다. 이미 중동 주재 일본인들을 전세기로 긴급 귀국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군사적 개입이 자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미국과의 에너지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히타치와 미국 GE 베르노바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를 차세대 원전 기술로 돌파하겠다는 건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일본이 에너지 효율화로 경제 도약의 기회를 잡았던 역사를 재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중동의 화약고 이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권력 승계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네, 3월 14일 테헤란 대학교에서 세 번째 지도자 선출에 관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한 충성 맹세 행사가 열리는 등 후계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민심은 사납습니다. 현재 이란은 2주째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 상태입니다. 외부 소식을 차단한 채 권력 이양을 마무리하려는 건데 이건 기술을 이용한 현대판 철의 장막입니다. 일반 국민은 고사하고 석유 노동자들의 이탈까지 막고 있다는 보도는 이란 정권이 느끼는 체제 존망의 위기감을 잘 보여줍니다.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파탄 직전이라고요. 리알화 가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1달러당 150만 리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경제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재미있는 건 정권 관계자들에게는 화이트 유심카드라는 특권적 인터넷망을 주고 일반인들은 유료 VPN에 매달리는 디지털 신분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망명을 신청하고 시민들이 전쟁보다 정권 유지를 더 두려워한다는 소식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의 사회적 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부의 폭발적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와의 갈등을 더 키우는 위험한 도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의 평화협상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프랑스가 중재에 나섰다고요? 네, 프랑스가 레바논의 이스라엘 국가 인정을 포함한 전례 없는 평화안을 던졌습니다. 전쟁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사법개혁 법안 추진을 강행하며 정치적 분열이 여전하고 군사적으로는 탄도미사일 요격기가 부족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집속탄을 쏟아부어 이스라엘의 방공망 재고를 고갈시키려 했다는 분석은 현대전이 단순히 화력 싸움이 아니라 자원 소모전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 와중에 구글이 이스라엘 보안 스타트업 쥐즈를 무려 320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소식은 놀랍습니다. 전쟁통에도 기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사례죠. 이란과의 갈등이 사이버 전쟁으로 확산하면서
클라우드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자 구글이 거액을 베팅한 겁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고고학 발굴지에서 4000년 전 등잔 심지가 발견되어 로마의 장래 문화 영향을 보여주는 등 이스라엘은 일상과 전쟁, 그리고 유구한 역사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등대를 수리하는 격이라고 할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연이어 요격하며 안보 역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전략도 멈추지 않고 있네요. 사우디 국방부가 리야드와 알카르지 상공에서 미사일 6발을 요격하는 등 실전 방어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우디 내 미군 기지가 안전하다고 확인해줬죠.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사우디 내각이 2026년을 인공지능의 해로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재정 적자가 줄어들자 그 여력을 미래 기술에 쏟아붓겠다는 건데 이건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거셉니다. 네, 예언자의 모스크에서 보안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우디 여성들의 모습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풍경입니다. 메디나의 겨울 축제나 사우디 문화 2026 논의도 정체성 강화와 개방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죠. S&P가 사우디의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도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의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 다변화를 이뤄낼 능력이 있다고 본 결과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최첨단 인공지능 도시를 꿈꾸는 사우디의 행보는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고속정으로 변신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짧은 글로벌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호주에서는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군요. 네, 최근 몇 달간 1000개 이상의 기술직 일자리가 AI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IMF는 호주 경제가 연착륙 중이라고 평가했지만 고물가와 금리 인상 압박은 여전합니다. 반면 서호주에서는 만두라 크레페스트가 연려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덴마크 국왕부부가 울룰루를 방문하는 등 문화 외교도 활발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중국이 새로운 시험 위성 2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우주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짚어본 8개국의 이슈들은 결국 불확실성 속에서의 생존과 도약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각국은 실리를 챙기기 위해 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파도가 높을수록 배는 더 단단히 묶고 나침반은 더 자주 살펴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파고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술력을 키우고 누군가는 외교적 돌파구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파도에 흔들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냉철한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심을 잡는 법. 오늘도 박 작가님의 통찰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